먼저 보건의료 환경에 의해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체계를 살펴볼 건데요. 보건의료 체계는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아보고 의료시장의 구조와 정책, 보건의료 체계의 유형, 그리고 진료비 지불 제도, 의료 공급 체계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첫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인 소비자의 무지와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인 환자는 의료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의료인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죠. 이렇게 정보가 많은 사람이 정보가 적은 사람과 있을 때는 정보가 많은 사람이 정보가 적은 사람에게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의료인이 환자에게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외래 진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료기관에서 입원을 유도한다거나 또는 한 번 방문으로 치료가 다 끝날 수 있는 것인데 두 번, 세 번 나누어 오도록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연분만이 가능한데 제왕절개분만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쉽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료인에게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제공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독점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면허제도는 시장이 독점적 구조를 갖게 돼서 실제적으로 시장 경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면허제도는 의료인의 자격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인으로서 그 면허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 기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면허 숫자를 제한해서 면허 소지자의 배타적 독점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음으로써 현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면허제도에 의한 법적 독점이라는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때문에 의료인에게는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수요와 치료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야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질병 발생 비율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건의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보험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픈 사람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소득보호를 우선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료보험에서는 치료비용이 적은 질병보다는 큰 질병을 그리고 외래보다는 입원 서비스를 경제적 보호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제도도 완전히 보건의료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는 어려운데 그것은 의료보험제도에서 살펴본다면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 환자들은 의료 이용을 남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려고 하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보험에 많이 가입하면 환자들이 아파서
보험료를 많이 타갈 테니까 손해가 나겠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을 배제하고 건강한 사람만 가입시키려고 하겠죠. 이것을 보험회사의 위험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요와 치료의 불확실성은 의료보험으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환자의 의료 남용이나 보험회사의 위험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보건의료가 우량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량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를 의미하는데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의식주나 기초 교육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또한 생존의 필수적인 재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헌법에서는 건강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도 우량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우량제인 의료 서비스는 소득 수준, 사회적 지위, 또 지역, 사회계층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를 국가가 담당하거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건강권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여섯 번째는 소비 요소와 투자 요소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서 진료비를 지출을 한다는 것은 소비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동시에 환자가 건강을 회복해서 생산적 근로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동력을 위한 의료비 지출은 인적 자원 증가를 위한 투자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료비 지출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미래를 위한 투자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건의료 사회적 경제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의료라고 하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품이라고 하면 시장에 나와서 팔려질 텐데요. 대부분은 지금 말한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고팔고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보건의료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고 6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체계 두 번째 주제는 의료시장의 구조와 정책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앞에서 살펴본 특성들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과는 다른 구조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시장의 구조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구분할 때는 판매 기업의 수, 판매 상품의 동질성, 자원의 완전 이동성, 그리고 정보의 완전 공유 등에 따라서 경쟁시장과 과점시장, 독점시장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료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면허자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이 의료시장에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그것의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비동질성이 있다고 했는데 의료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정형외과, 흉부외과,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료 서비스의 비동질성 등에 의해서 독점시장 또는 과점시장 등이 되기 쉽습니다. 슬라이드에서 표 7-1은 완전 경쟁시장과 과점시장, 독점시장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서비스 시장은 공급자가 적고 면허제도 때문에 시장에 진입이 어렵고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수요자인 환자보다 공급자인 의료인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점 또는 과점적 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시장이 독점, 과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과점 구조는 의료 공급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료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무지,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은 의사가
소비자인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하게 할 수도 있겠고요. 제약회사는 의약품을 과대하거나 과장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인 환자는 의료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약회사나 의료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쉽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제한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공급자에게는 여기서 공급자는 의료기관이 되겠죠. 고가 의료 장비를 많이 사서 환자들에게 고가 의료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 수입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고가 의료 장비를 많이 사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MRI 등 고가 의료 장비를 도입해서 검사를 많이 시행하고 건강보험회사에 검사 비용을 청구해서 의료기관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료기관이 이처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기관인 공급자는 이런 독점력을 이용해서 고소득층에게는 비싼 진료비를 받고 저소득층에게는 할인이나 또 단체 검진을 할 때 낮은 검진 수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독과점적 의료시장에서는 고가 의료 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가 의료 장비를 많이 진단이나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의료비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닌 것이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이 되고 그것이 전체 의료기관에 확산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독점이나 과점적 구조를 갖고 있으면 시장의 성과는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건의료 시장도 독과점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성과, 결과물이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시장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의료기술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시장을 경쟁적 시장 구조로 만들어줘야 되고 비경쟁적인 행태가 있다면 이것을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능한 의료 시장을 경쟁적 구조로 만들어서 시장의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우량제이고 독점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의료 재화의 경우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 사용제에 가깝기 때문에 공공성, 공익성을 추구해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표 7-2는 의료시장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을 보여줍니다. 보통 효율성, 형평성, 기술의 진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효율성은 투입 비용 대비 산출 지표가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정책의 기조입니다. 보건의료 정책 기조는 규제와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기본적 전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시장 실패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건의료 시장은 독점적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경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장 경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의료기관 마음대로 고가의 의료비를 받으면서 진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은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런 전제하에서 각 나라별로 규제 정책이나 경쟁 정책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정책이나 경쟁 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각 나라마다
이러한 보건의료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될 때 규제 정책만 쓰거나 경쟁 정책만 쓰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규제 정책은 정부 규제를 통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운영하는 고가 장비에 대한 엄격한 도입 제한이나 의약품의 이윤 규제를 하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이윤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하는 정책들이 있을 수 있고요. 스웨덴의 완전 의약 분업 같은 것도 규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 정책은 규제보다 시장 원리에 충실하면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인 HMO와 PPO가 있는데요. 이 의료보험 제도는 국민들이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HMO 같은 경우는 의료비는 저렴한 대신에 실제적으로 병원을 갈 때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HMO라고 하는 의료보험 조합이 가입하고 있는 주치의 제도에 의해서 먼저 진찰을 받고요. 그 주치의가 큰 병원이나 다른 곳으로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의뢰를 해주면 그곳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큰 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 내에 있는 모든 병원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에 계약이 되어져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가입되어져 있지 않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의료비는 좀 저렴하다는 점이 있고요. PPO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내가 질병이 있을 때 가고 싶은 병원 어느 곳에든지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험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내 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는 비싸겠죠. 이렇게 두 개의 보험 제도가 경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 조합 선택권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보험을 국가가 운영을 하지만 의료보험 조합이 여러 개고요. 이 의료보험 조합들은 선택을 받으려고 하면 보험료는 낮으면서 의료 서비스 제공은 좋은 것들이 있어야지 되겠죠. 이렇게 조합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을 살펴볼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통합모형, 공공계약모형, 민간의료모형,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체계 유형은 보건의료 분야에 국가가 개입을 어느 정도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은 독과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독과점적 구조는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국민에게 건강권이 기본권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분야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에 따라서 보건의료 체계 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체계 유형을 구분할 때는 의료비 조달 방법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공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방법, 여기서 공급자라고 하는 거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요. 공공통합모형, 공공계약모형, 민간의료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통합모형입니다. 공공통합모형은 국가보건서비스 NHS라고 하고요. 내셔널 헬스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헬스를 서비스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국가보건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요. 국가가 의료에 관련된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재원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맞습니다. 조세, 세금을 통해서 조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국가보건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1946년 국민보건 서비스법에 의해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국가보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 시설은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 의료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인 의사나 간호사 이런 사람들의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영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무원 신분이 아닌 실제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병원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개업한 의사들도 국가와 계약 체결에 의해서 1차 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보건 서비스인 NHS의 의료 수가는 세금으로 조달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대신에 의약품이나 치과 등의 소액의 본인 부담금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계약 모형인데요. 공공계약 모형은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NHI라고 해서 National Health Insurance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건강에 관련해서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민건강보험에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강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계약 모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독일이 대표적이고요. 일본이나 한국인, 우리나라, 캐나다 이런 곳이 공공계약 모형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통합 모형을 운영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은 공공계약 모형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은 1883년에 세계 최초로 질병보험법을 제정했고요. 모든 거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상위 10% 정도의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공공보험이나 민간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병원 시설의 투자는 주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고요. 관리 운영은 건강보험조합이죠. 그러니까 의료보험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의료 서비스 급여에 상병수당을 포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래 진료를 볼 때는 정액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정액제나 정률제라고 하는데요. 정액제는 돈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정률제는 진료비의 몇 %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이런 거죠. 만약에 정액제로 한다 그러면 외래를 볼 때마다 그냥 10,000원 내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진료비가 10만 원이 나와든 100만 원이 나와든 외래 진료를 볼 때 그냥 10,000원만 본인 부담으로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정률제라고 하면 10,000원일 때 정률제로서 10%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10,000원일 때는 1,0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10만 원일 때는 10,000원만 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률제로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내가 치료를 받고 나왔을 때 그 의료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간의료 모형인데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한 67% 정도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한 15% 정도는 무보험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민간의료보험이고 강제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로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급여처럼 공공의료보장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전체 국민의 28% 내외의 인구가 공적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소득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의료보장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메디케어이고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그리고 CHIP는 어린이에게 보장해주는 그런 공적 의료보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료보장 제도의 단점을 보면 의료비가 높고요.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민 의료보장 서비스가 부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표 7.3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간단히 표로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의료비 재원과 의료 제공자가 공공의료기관인지 민간의료기관인지에 따라서 공공통합모형, 공공계약모형, 민간의료모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통합모형 같은 경우 의료비 재원이 조세,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을 하죠.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나라들이 나와져 있죠. 우리가 앞에서는 영국이라고 했어요. 그 외에도 유럽에는 아일랜드나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이 북유럽 국가들이죠. 조금 선진국이 이런 공공통합 모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탈리아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과 같은 유럽의 나라들도 하고 있고 뉴질랜드가 공공통합 모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계약 모형은 의료비 재원이 공공보험료, 보험료에서 나온다라고 봐요. 일부 조세가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 의료기관이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는 독일이 이러한 공공계약 모형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외에도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호주, 그리고 공공통합모형이 아닌 유럽의 국가들도 이러한 공공계약모형, 보험, 국가보험 서비스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민간의료모형은 의료비 재원이 민간보험료죠. 환자들이 낸 민간보험료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은 민간의료기관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멕시코, 스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컬리어라는 경제학자가 말한 보건의료 체계입니다. XY 체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X체계는 보건의료 서비스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배분되어야 한다는 이념에 근거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장제도는 그래서 민간보험을 주축을 하고 공공보험으로 혼합된 이원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민간의료 유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인 X체계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에서는 민간보험은 개인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서 아플 때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공보험은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에서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또는 어린이에게 하는 CHIP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X체계의 단점은 환자 부담금이 높아서 빈곤층이 의료 이용을 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민간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들과 의료기관이 과잉 진료나 고가 의료 장비를 사용하고 이걸로 인해서 의료비를 많이 받고 싶겠죠. 그래서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빈곤층이 필수 의료 서비스 이용하는 데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에 장벽이 생길 수 있고 건강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Y체계는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하는 거죠. 모든 국민에게 의료 이용과 의료 서비스 이용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게 하자는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X체계보다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나 스웨덴의 NHS죠. 내셔널 헬스 서비스니까 국가 보건 서비스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의료 자원의 지리적 불균형 분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종합병원을 하나 건설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라고 하면 이 병원을 서울에 짓겠어요? 아니면 시골에 짓겠어요? 네, 서울에 짓겠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지만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받을 때 훨씬 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도시와 시골이라는 지리적 불균형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세금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장벽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계층 간의 의료 이용 및 건강 상태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을 벌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지만 병원에 덜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소득이 많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병원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사의 생산성도 저하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료 서비스를 국가 공공의료기관이 제공을 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들 모두 공무원이라고 했죠. 공무원들이 일을 환자를 많이 보고 일을 더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월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은 저하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기 시간이 증가되는 것도 이것과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많이 본다고 해서 의사에게 수입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를 꼼꼼히 오래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환자들은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체계와 이런 Y체계로 정책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떤 보건의료 체계도 사실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국가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선택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X체계에서 Y체계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